자, 다음은 보시면 진입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가압류집행 해제 신청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될까요? 여기 은닉, 손괴, 허위 양도, 허위 채무 부담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포함이 되질 않아.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영수증 발행은 똑같은 논리로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 개를 묶어볼게요. 이 세 개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색깔을 칠해버리면 됩니다. 자, 됐고. 자, 여기 볼게요. 자, 5번도 출제가 잘 되는 판례죠? 체크 한번 해보고. 자, 여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접 청구권 나와 있는데 건물입니다. 토지입니다. 즉 금전 채권이 아니라, 그렇지? 금전 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했고 결국 등기를 경료했다 할지라도, 그치?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왜요? 이 건물이가 토지니까. 건물이나 토지니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노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채권자죠.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이 사람은, 채무자는 건물 소유자다 이 말. 그래서 요 토지에, 요 토지 있죠, 토지. 요 땅 있잖아, 땅. 요 땅에다가 요 채무자가 건물 지은 거야, 건물. 건물을 이렇게 지은 거야. 그렇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너 나가. 건물 철거해. 그럼 원상복귀 해야지. 우리가 임차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가를 세를 들었는데 상가에다가 뭐 인테리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시켜놓고 나가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너 나가 하니까 나가라 그러면 이 건물에 투자한 돈이 있잖아. 건물 철거 하고 토지 내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 보지. 엄청난 손실 보는 거지. 그래서 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채무자가 제3자에게 허위 금전 채무를 설정합니다. 허위 금전 채무나 자기가 지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허위로 금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가 없지. 왜요? 이 사람은 토지 원상복구하고 토지를 내놔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가 아무리 이걸 해봤다 할지라도 이 토지가 어디 날라가? 토지가 어디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채권자가 포크레인 갖고 와서 트럭 갖고 와가지고 그냥 건물 허물어 버리면 그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채무자가 이 짓거리를 했다 할지라도 이 행위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토지가 뭐 걸어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게 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명도 청구권을 갖게 된 이후에는 가지게 되었을 때는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서 허위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그래요. 죄가 되지 않는다. 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물에 대한 요거. 그래서 여기도 출제 잘 되고 여기도 출제가 잘 되었던 거예요. 같이 받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6번을 보면 이거는 명의신탁 교회하고 무슨 목사와 명의신탁 관계인데요.
사업 실패로 인해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교회 측에서 목사갑에게 명신탁을 해지해버립니다. 해지한 것이 본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명예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예신탁 해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관계, 이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 허위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번부터 먼저 보면,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3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안 돼요. 봐봐요. 여기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A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B라는 또 채무자가 있습니다. C라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 등록을, 자, 이 사람이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이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원래는 이 사람 겁니다. 그쵸? 이 채권자가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채권자는 이 B 얼굴을 몰라요. 근데 이 명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이 사람 명의로 해놨다 할지라도 갑은 이 사람도 몰라요.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도 몰라요. D에게 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야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즉 B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A가 B를 C로 바꾸든 D로 바꾸든 E로 바꾸든 상관없이 결국 갑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이 명의를, 자기 재산 명의를 B로 바꾸든 C로 바꾸든 D로 바꾸든 했다 할지라도 이 종전보다 더 불명확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야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3자 명의로 바꾸었다고 해서 종전보다 더 불명했다라고 단정이 안 돼요. 단정이 안 된다.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 7번의 출제가 잘 되죠. 여기서는 여기다가 세모를 쳐보시고 노트표 봅니다. 자, 노트 다음 페이지 가보면요, 중요한 판례인데, 자, A가 채권자죠. B가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입니다. 그냥 빌려줬겠어요? 담보 잡고 빌려주죠. 이 사람이 건물이든 아파트든 뭐가 있는데 이거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줬다고요. 돈을 안 갚어.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비몰래 법원에 가서 이 건물에 가압류를 해둡니다. 가압류는 야, 너 가압류 해둘 거야, 이렇게 고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으니까 몰래 가서 가압류를 해버립니다. 가압류를 해버리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냐면 처분 금지효라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야? 처분을 못한다고요. 처분 금지효. 즉 B가 자기 재산을 딴 놈한테 팔아먹은다 할지라도 처분이 안 돼요. 법적으로. 등기가 못 넘어가요. 됐어요? 자, 가압류를 해뒀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가 이것을 C로 팔아먹었다, 매도했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다니까요. 처분 금지효 때문에. 또는 C가 이걸 받아서 또 D에게 토스한다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처분 금지효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얘기를 이쪽에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 다시 가서, 자, 가압류에는 처분 금지효가 있다. 가압류한 이후에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가 딴 놈에게 또다시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처분 금지효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에서 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채권이 해침을 당할 위험성이 없다는 거예요. 처분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것들 색깔 칠합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채권자를 해해야 되겠죠.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됩니다. 판례 보시면 위태범이다. 빨간색으로 위험성이 있으면 된다. 그 밑에 결과 야기될 필요 없겠죠. 이득을 취득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밑에도 해하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합니다. 자, OX 판례. 은닉한 것보다 부동산에 의해서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 할지라도 더 많다, 남는다, 약간 죄가 됩니다.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자, 그렇지만 재산을 빼돌리긴 빼돌렸는데 빼돌린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티끌밖에 안 돼. 이 사람 재산이 무지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충분하다. 그 빼돌리다 할지라도 충분한 재산이 남아있어. 그러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행위 상황입니다. 자, 본죄가 되려면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라 했는데 요 가압류가 뭐고 가처분이 뭡니까? 적지 마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A라는 채무자가 있고요.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그냥 빌려줘요? 담보 잡고 빌려주죠. 그렇죠? 담보가 토지나 건물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파트도 좋고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근데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나요? 그쵸? 무작정 소송 제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승소를 했다 할지라도 승소를 했는데 이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이 재산을 미리 다 빼돌리고 미리 빼돌립니다. 미리 빼돌리거나 또는 탕진하거나 그래서 무일푼이 되거나 하면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지. 승소했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미리 빼돌리거나 뭐 탕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걸어둔다? 이 재산에 대해서 담보 제공할 때 이 담보에다가 뭘 걸어둔다? 미리 여기에다가 미리 가압류를 해두거나 가처분을 해둡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면 처분 금지효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압류가 뭐고 도대체 가처분이 뭐냐고요.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례처럼 빌려준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 받으려고 해두는 것이 가압류인 거고요.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말고 그 외의 권리라든지 또는 청구권 이런 채권이 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미리 해둔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상태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쵸? 그런 내용이고, 자, 판례 보시면 강제집행을 면탈을 할 때 면탈한 상태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만 됩니다.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옛날 판례를 보면요. 민사소송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민사소송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요 81년도라 할지라도 다 민사소송법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현행법에 맞춰서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외의 권리나 청구권에 해당될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추상적 이혼범위라서 제기하거나 태세를 보일 때 재산을 빼돌리면 번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세 보이죠? 그때 빼돌리는 겁니다. 채무 18억 원 정도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면 곧 부도나죠? 부도납니다. 부도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 채권자들이 달려들겠죠? 달려들겠죠? 그랬을 때에 이것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산을 빼돌리면 번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준비 상태도 아니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객관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번제가 재산을 빼돌렸다 할지라도 번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독촉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법적 절차를 취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설령 재산을 빼돌렸다 할지라도 번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됐고. 자, 다음 범위를 가보죠. 자, 판례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민사집행법만 됩니다. 올라가서 형소법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 안 됩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죠? 국제징수법 안 됩니다. X. 자, 그 다음. 자, 민사집행법에 가면 2편 있고 3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 중에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만 됩니다. 담보권 실행은 안 됩니다. 경매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밑에 국가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강제집행에는 광의 강제집행에 해당되는 의사 진술에 가름하는 판결에 강제집행도 포함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강제집행에는 이행의 소도 포함됩니다. 소의 종류가 많아요. 민사집행법에 가보면 무슨 소가 있는데 이행의 소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채권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겠죠. 존재 동그라미 치시고 성립요건이다. 존재, 채권 채무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연히 재산을 빼돌렸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죠?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채권 존재는 조건부라도 됩니다. 됐고, 자, 끊고 그 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수란 말, 기수 이후에는 조건이 불성취로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건 기수 이후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또 나왔네요.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상계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상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맞계산했다는 거예요. 맞계산을 한 시점 이후에는 뭐지? 이때는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번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됐고, 자, 공소시효를 갑니다. 자, 공소시효는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을 때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시효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수신금을 수령한 때가 아닙니다.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판례는 형소법에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형소법 판례랑 형법이랑 겹칩니다. 같이 봐두세요. 자, 다음. 자,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가 행해졌을 때 죄가 된다고 봅니다. 통지가 행해졌을 때. 통지 동그라미 치시고. 그때 죄가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냥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타죄의 관계인데요. 타인의 재물은 번제가 안 되죠. 말씀드렸잖아. 강제집행만들죄는 자기 소유, 채무자의 소유에 국한하기 때문에 타인 재물은 객체성 탈락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타인점을 보관하는 자가 영득할 의사로 꿀꺽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횡령죄만 될 뿐이다. 무지 많이 출제가 된 판례죠. 그쵸? 꼭 좀 정리해 두시고. 여기도 보시면 대표잖아, 대표인데 계열 회사들 소유라 그랬습니다. 결국 타인 소유입니다.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 소유니까 결국 타인 소유가 됩니다. 자기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빼돌렸다 했을 때 횡령만 될 뿐입니다. 본죄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인적법에 관련된 모든 제들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법에 들어갑니다.